내가 진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처리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 시정연설을 출발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또 예결위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님 그 시정연설문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발적인 박수가 20여 차례나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산에 관한 이야기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 목표, 철학 그것을 대통령의 목소리로 듣고 그리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천억 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 방식을 답습한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 중심으로 경제 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 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산업 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 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네, 먼저 재정 총량, 내년도 재정 규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재정의 규모는 금년보다 9.7%가 늘어난 470조 5천억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2000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를 수습하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재정을 이처럼 확장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먼저 세수 사정이 비교적 좋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8월 달까지 작년에 비해서 약 23조가 재정이 더 고치는 그런 세수 사정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지금 우리 경제는 하강 측면에 있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일자리라든가 양극화라든가 저출산과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 대응을 더 이상 늦추면 정말 그것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지표로 우리 재정이 과연 건전성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에서 보시면 관리재정 수지가 GDP와 비교한 비율인데요. 금년도 마이너스 1.6이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1.8로 소폭 관리재정 수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관리재정 수지가 뭐냐 하면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모두를 포괄한 통합재정 수지에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국민연금 계정에 큰 규모의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는 정확한 재정의 건전성을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빼내고
중기적으로 매 5년마다 우리 재정이 건전한가 하는 것을 지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인데, 그 관리 재정 수준면에서 보면 GDP에 대한 비율이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8로 소폭 늘어났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정도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5년 봐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지표인 국가 채무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채와 지방채를 GDP와 비교한 것인데요. 그 비율로는 대개 39.5에서 39.4로 조금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5년 봐도 한 40% 수준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건전한 편에 속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정 분야별로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항목을 12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면 보건, 복지, 고용과 같은 복지 분야가 모두 162조가 배분이 되어가지고 작년보다 17조 6천억이 늘어난 12개 분야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또 그중에 일자리는 22%가 늘어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방향인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서 R&D 투자가 처음으로 20조를 넘어섰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자원 투자도 14.3%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이 비핵화를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비도 8.2%를 늘려서 이것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치권에서, 특히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진표TV 특성에 맞추어서 진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쟁점은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일자리 예산이 그 효과가 있겠냐. 일자리는 민간이 주로 만드는 것인데 왜 공무원 숫자만 늘리느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54조를 쓰는데, 노인, 장애인 등 야당이 주로 비판하는 이런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예산을 갖고 만드는 비중은 계속 줄여왔습니다. 내년도 16.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이 일자리를 가급적 많이 만들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을 해주고 하는 등은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도록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늘린 것이 무슨 효과가 있었냐라는 비판을 야당들이 하시는데, 우리 경제는 최근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이어서 올해 또 내년에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용 부진 상황에서 단단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공무원을 예산 갖고 자꾸 이렇게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소방, 경찰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진화 작업이라든가 치안 수요 제대로 충당 못해서 강력범죄가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런 등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현업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늘렸고, 책상에 앉아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숫자는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린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와 비교한 공무원 숫자라든가 일반 정부가 고용하는 고용 비중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일반 정부 고용 비중이 우리나라가 7.6%고 OECD 평균이 18.1%니까요. 또 인건비 비중도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는 조금씩이라도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수 언론이나 야당이 늘 하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복지만 늘어났지 혁신 성장 투자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을 하십니다. 복지에 편향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지만 재정에 여력이 있는 지금 고용부진이라든가 소득의 양극화를 좀 완화한다든가 저출산과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혁신 성장에도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AI, 수소경제와 같은 플랫폼 경제, 또 미래차, 드론 등 핵심 선도 분야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R&D 투자는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기술혁신형 창업 투자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좀 독특한 폭넓은 선택권을 준 오픈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오픈 바우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가령 시제품을 제작한다든가 또 지적재산권 취득 비용을 쓴다든가 마케팅 비용을 쓴다든가 하는 것을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분야에 상당히 예년보다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국회에서 심의하다 보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이 SOC 예산입니다. 근데 이거 왜 줄어들었느냐 이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속도로, 국가도로, 지방도로, 또 철도, 항만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이런 투자들은 주로 대기업이 큰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대형 건설사들인데 이게 별로 고용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동안 투자해온 스탁이 상당 수준에 갔습니다. 예를 들면 G20 국가 중에서 국토 면적과 대비한 고속도로의 길이를 총 모아보면 우리가 1등입니다. 또 국도는 2등이고요. 철도는 6등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이런 형태의 SOC는 이제 돈 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우리 생활에 밀착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지역 밀착형 SOC. 이것은 태부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서관이라든가 또 체육관이라든가 또 임대용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일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많이 늘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분야가 도시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도시재생 분야인데 도시재생 분야에서 예산을 8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남북 평화협력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년도에 남북 경협 예산이 1조 977억인데 이 예산 규모는 지난 5년 동안의 전 정부의 평균 남북협력기금 1조 1000억과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1조 1000억 원은 비핵화 협상이 잘 진전돼서 북미 회담이 잘 진전돼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완화가 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산 준비를 못 해가지고 남북 판문점 선언 등에서 약속했었던 철도도로 협력이라든가 인도적 사업 지원 이런 거를 못하게 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남북 관계가 평화 프로세스를 잘 진전해 나가야만 우리 기업들이나 한국 경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극복할 수 있고
또 골드만삭스와 같은 세계적 투자기관들이 예측하듯이 남북 경협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반도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경제적 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평화 경제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난 5년 평균과 같은 규모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 연설하는 중에 남북관계가 정말 기적과 같이 찾아온 기회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전쟁의 위협에 직면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1년에 3차례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1차례로 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희망을 가지고 남북 간의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저는 야당이 국회에 계류된 판문점 선언 빨리 비준하고 선진국처럼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협력해 줘야만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2019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내년도의 전체 국가 경영을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만 그 규모가 크고 사업 분야별로 쪼개져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알기 쉽게 4인 가족의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출산을 할 때, 취업을 할 때,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 때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히 상세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기보다도 직접 문재인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천억, 몇십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 할 것도 또 걱정할 것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 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익을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 내일 체험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로 연간 2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 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진표TV 예산특집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